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협치를 약속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를 향해 이른바 억가를 하지 말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억지로 까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을 다시 언급한 건데요. 방송에 적합한 말은 아니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 소모적 정치 논쟁에는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른다는 걸 여야 정치권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모두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과 청년 문제, 공정사회 구현을 언급했지만 원인 진단과 해법에 있어서는 큰 인식차를 드러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른바 억가가 아닌 언행일치, 그리고 정치의 복원이 아닐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분기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접종자에 한해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신 교차 접종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노사정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2차 사회적 합의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우체국 택배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합의가 자초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박서군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보를 보시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좀처럼 진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몸을 피했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의 다른 물류센터 직원들도 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혹시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 피해 상황은 없는지, 그리고 소방관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540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어제와 거의 비슷했는데 어제보다 5명 적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9,731명이 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오늘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523명, 해외 유입이 17명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397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75.9%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오후 9시 잠정식 개시 나왔습니까? 네, 9시까지 잠정 집계는 방역당국 그리고 서울시 등 지자체 집계에 따르면 총 477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 대비 36명 적었습니다. 아, 더 늘어난 게 아니고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12시까지 최종 집계치는 아마 한 500명 초중반 정도, 오늘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뚜렷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같은 요일로 따졌을 때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지난주 대비 한 100명 정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분기 백신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관심을 끌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지는 이제 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 그리고 18세부터 49세까지 국민은 8월 중순부터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는 거고요. 하반기 접종 대상이 18세부터 59세 가운데 수능 수험생,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그리고 50에서 59세까지의 국민이 7월부터 우선 접종을 하고, 나머지 49세 이하 그리고 18세 이상 대상 접종자들은 연령대 구분 없이 8월부터 예약 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한다는 겁니다. 또 개발 방식이 다른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하는 교차 접종도 일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7월에 처음 시행이 되고요. 이에 정부는 이런 방침을 통해서 9월까지 전 국민의 70% 3,600만 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 네. 이를 위해서 3분기에 2,200만 명이 1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40대 이하의 경우에는 8월 중순부터 연령 구분 없이 사전 예약 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혼란이 없을까요? 서로 맞겠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할 때 신청 접수 과정에서도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물량이 많긴 하겠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대상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약이 좀 조기에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3분기 내내 이제 8월, 9월까지 이제 접종을 계속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 처음에 이제 한꺼번에 백신 접종 신청자가 몰릴 경우, 그리고 백신 신청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접종 순서가 안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까지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백신 교차 접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지금 이게 외국에서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고 2차는 화이자 백신이나 다른 백신으로 접종하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예정자에 대해서 교차 접종 허용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거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에 따른 조치이기도 한데, 애초에 이제 정부는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달 말 공급받을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을 원래 2차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코백스 측이 공급 일정을 7월 이후로 변경함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중에 일부에 대해서 2차 접종을 같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화이자를 접종을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이 교차 접종 대상은 30세 이상의 방문 돌봄 종사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 그리고 만성 신정질환자와 경찰, 소방, 해경을 포함한 사회 필수 인력 등인데요. 한 76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4월 중순 이후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 약 2,000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요. 오는 7월 5일 이후 2차 접종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화이자로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일단 요 대상층에 관해서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로 접종하고 2차는 화이자로 가고, 그다음에 교차 접종 문제는 더 검토해서 정부가 발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희귀혈전증으로 사망하는 첫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 이제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따라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인데요. 최근 30대 남성 2명이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TTS라는) 이 증세가 나타나서 이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던 중에 한 명이 이제 어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최근 사망 사례 발생과 부작용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 지속적으로 그 백신 접종 연령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유행 상황과 부작용 발생 빈도, 발생 현황, 예방 접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위험과 접종으로 인한 이득 그리고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 자문 또 예방 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조기 진단 방안을 언급했어요. 네, 같은 브리핑에서 정 총장은 치료 진단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조기 진단과 적정 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귀국하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네, 이제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직계 가족 방문 그러니까 좀 인도적인 목적에서만 허용을 하고 관광 목적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 WHO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 중에 국내 직계 가족 방문객은 격리를 면제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관광이나 다른 목적은 격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이번 조치는 인도적 목적에서 면제를 하는 부분이라 관광 쪽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관광객에 대해서도 격리를 면제하는 것처럼 회자돼서 혼선을 초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8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바로 내일이 시행일이에요? 네, 이용석 광주시장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내일부터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한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내내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약 2.6명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안정세를 비교적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 시장은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선을 좀 정치권으로 돌려보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정책과 여권 586 세대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권 교체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일자리 그리고 탈원전 정책 비판으로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면서 친규정노조, 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주택 문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젊은 층의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도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 투자로 내몬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안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소통을 트이게 하겠다. 대출 규제 완화, 거래세 완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의 이제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선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다면서 다만 국민들은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덧셈 정치를 하겠다면서 정부 여당을 꼰대 기득권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리고 586 운동권 세대를 직접 겨냥한 이런 발언도 내놨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아무래도 오늘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좀 회자된 부분이 이 대한민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여권에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86세대 출신 정치인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꼰대라던가 기득권, 수구 이제 이런 표현은 통상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비판으로 많이 쓰였는데 네. 여기에 대한
그 이제 이미지를 오히려 이제 여당 공격에 활용을 한 것이 좀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뭐 정치권 세대 교체에 좀 뭐 그 선두에 서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이제 의식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의 그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젊은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하고 대비되는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김경원 원내대표도 586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86 있고 운동을 해야 586이고 그렇지 않으면 586이 아니라는 것도 조금 어색하긴 한데 민주당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민주당은 이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품위와 미래 비전은 찾아볼 수 없고 전형적 구태 정치, 근거 없는 비난과 막무가내 주장만 난무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준석 당대표가 외치는 혁신과 변화는 김 원내대표 연설 속에서 무의미한 구호일 뿐이었다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과 정부 탓하기만 급급했고 부동산 문제 역시 규제만 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규제 완화 만능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야당들 반응은 어때요? 다른 야당들은 반응이 좀 갈렸는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여야 연설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두 당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양당 연설의 싱크로율이 99.9%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노동을 대하는 태도나 부동산, 종부세, 기후위기 원전 문제까지 기득권 공동정부로 할 만큼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여야에 대해서 모두 비판을 했고요. 네. 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김기현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어떻게요? 네, 국민의당은 이 당면한 국정 난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패부 깊이 찌르는 명연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보통 이런 말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표현은 자당 대표 연설에 쓰는데요. 네. 또 뭐 국민께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야권 대통합을 통한 시대정신 교체에 나설 것이다. 고통합을 앞두고 있는 게 아마 이런 평가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첫 만남을 가졌어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뭐 이준석 대표가 정치 선배에게 식사 한번 모시겠다 이렇게 좀 덕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네. 송 대표가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밥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받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렇게 제안하고 얻어먹는다면서 좀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송영길 대표가 이 나경원 전 후보 TV 토론에서 억지로 까기 하지 말자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에 100%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송 대표가 이제 좀 그 주변 평가가 아니면 이제 좀 비판자들의 평가가 좀 설화가 잦은 정치인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송 대표가 이제 이 억가하지 말자는 말에 동의한다면서 저도 정치를 하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본 취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억지로 까는 소모적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게 또 마침 오늘 송 대표가 이제 그 다른 설화를 좀 그 구설수에 오른 게 있어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네,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됐죠. 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게 송 대표를 위한 발언이었나요?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뭐 그런 이제 보도나 지적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억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습니까? 네, 뭐 어떤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뭐 여야정 협의체를 곧 가동하자, 뭐 빨리 하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이제 입장차를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한 건데요. 송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형식에 구애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오면 초청을 하실 텐데 여야정 협의체 내용을 내실 있게 만들어서 힘을 모으자 이렇게 이 대표에게 제안을 했고요. 이 대표는 송 대표와의 회동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이 양당 간의 여야정 협의체냐 원내 5당을 포함한 협의체냐는 자유롭게 형식을 정해달라.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정해달라고 말했고 오늘 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여야 대표가 좀 서로 대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데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나이 차이도 한 몇 살 정도 나죠? 한 20살 나나요? 네, 20살 넘게 나는데 20살 넘게 차이 나죠. 네. 그리고 0선과 5선 이런 차이를 극복하면서 뭔가 좀 이른바 케미가 좀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이제 기자들이 그 이준석 대표한테 그 송 대표하고 회동 끝나고 나왔을 때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대화가 잘 통하는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원래 80 넘은 분들하고도 소통을 자주 합니다. 뭐 그리고 사실 뭐 대화 분위기가 상당히 좀 화기애애했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도 뭐 정치 선배에 대한 예우를 깍듯하게 하는 모습이어서 네. 아마 대화 자체는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야라는 기본적인 입장 차이상 뭐 서로 간에 어떤 정치적인 비판이 오가는 거는 뭐 앞으로 뭐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로 비판하는 건 할다 하더라도 공감을 이룰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의당도 찾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화두가 된 모양이네요. 네, 정의당과 이제 그 국민의힘 양당 그 대표 간에 이 그 상견례 겸 회동이 있었는데 정의당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날을 세우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오늘 이 대표가 말하였는데 실망스럽다. 이 말은 민주당이 주로 하던 말이다 하면서 국민의 88.5%가 동의하는 만큼 연내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대한 원래 긍정적인 반응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모두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지난 14일이었죠. 14일에 아마 그 KBS 라디오 이제 인터뷰에서 네. 정의당 측 이제 정의당 정치인이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해서 뭐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네. 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소신이고 그 입법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요 앞선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는 그래서 오늘 그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이 매번 확정되지 않았던 건 논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을 이 국민의힘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논의 일부 조항을 빼자는 등의 논의보다는 그 차별금지법 자체로서 논의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이기도 하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준석 대표 발언을 자꾸 우리가 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난번에 수술실 CCTV 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금 발언도 사실 그 맥락에서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발언들.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국민청원으로 지금 10만 명 동의를 얻어서 국민청원으로 올라와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내용이고요. 네. 뭐 보수 기독교계라던가 아니면 좀 일부 보수 진영이라던가 어떤 이런 종교적 또는 이념적인 이유의 반대 외에 뭐 이 법안으로 인해서 뭐 생계에 어떤 뭐 곤란을 겪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직업적인 불이익이 있다던가 이런 합리적인 또는 실질적인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원래 또 대부분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말을 바꾼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24명, 그러니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무소속을 포함해서 24명의 의원이 지금 새로 이제 차별금지법 법안을 내놓고 있긴 한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찬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모두 기독교법 때문에 좀 눈치 보기를 해왔던 면이 있는 만큼 네. 특히 이제 여야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대표의 답변은 시민사회로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CCTV 문제는 이거랑은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다른데 이게 지난달 하순에 공청회를 열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입법을 어떻게 할 거냐 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상태이고 네. 사실 이거는 또 특별히 야당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 하순경에 이제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이때 이제 여야가 대체적으로 합의한 부분까지는 이제 그 입구 쪽에 CCTV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한다. 네. 근데 수술대 쪽을 비추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할지 좀 구체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태고 또 지난 10일에 복지부 그 강도태 복지부 차관도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그 간담회 그 국회 공청회에서 밝힌 그 복지부 입장은 입구 또는 내부 두 곳 중 한 곳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야 정이 아직 어떤 아주 큰 폭의 입장 차이가 있거나 뭐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이냐 이걸 좀 공세적으로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가 등 이제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 차별금지법 상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사실은 좀 우리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같은 선상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지만 그 배경은 전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지금 전체 층으로 확산하고 있고 건물 붕괴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 한 명이 지금 건물 내부에 갇혀 있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문자를 좀 청취자분들께서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83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천 주민으로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너무 무섭네요. 실종 소방관님 제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986님 요즘 들어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아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모두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인식으로 작은 사고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계속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동안에 사무총장하고 정책의장 누구를 선임할 거냐 사무총장 인선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도부 인선이 마무리됐네요. 네, 오늘 국민의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인선하는 안이 확정이 됐고요. 네.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신임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일 전당대회 이후 한 6일 정도 만에 거의 일주일은 아직 안 됐고 한 그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선 과정 내내 공정과 능력주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도부 인선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평가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경쟁 선발은 안 했더라고요. 당내에서 시험을 치러가지고 선발하고 그러진 않았다. 뭐 그러진 않았고요. 네. 뭐 개파적으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개혁보수파 또는 이제 뭐 비박계 뭐 또 유승민계 이렇게 탈당파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네. 이 한기호 총장이나 이제 김도읍 신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친박계로 분류가 돼서 뭐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는 좀 어떤 개파 간의 배려를 한 뭐 탕평 인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총장 인선,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돈과 조직을 움직이는 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권영세 의원에게 원래 사무총장 자리를 맡아달라 삼고 초려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었는데 고사를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권영세 의원 본인 의사가 좀 사양하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려졌고요. 네. 사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을 이미 2번 지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총장을 지낼 때는 이제 당시가 2011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뀔 때인데 그때가 이준석 대표 정치 데뷔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더 젊은 인물이 맞다. 또 이제 젊고 새로운 인물이 총장을 맡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고사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다가 막판에 이제 불출마로 돌아선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당권 경쟁자가 될 뻔했던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죠. 사무총장을 맡는다는 게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서울시장직도 노린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던데 근데 사무총장으로 발탁된 한기호 의원 지금 군 중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과거 발언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과거 어떤 발언이 있었던 겁니까? 네, 과거에 한기호 의원이 SNS에 그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왜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오늘 논평을 내서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유포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비판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광주의 아픔을 3일 만에 잊어버린 거냐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비판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광주 관련 발언 외에도 뭐 이를테면 그 해수부 공무원의 그 북한의 총격 사망 사건, 이 사건 관련해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을 우물 쓰레기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강경화 장관의 뭐 남편의 출국 논란이 됐을 때 뭐 강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자체만도 훌륭하다. 뭐 강 장관도 장관이 1등병과 살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뭐 군 복무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면서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 이거 마치 군 복무를 어떤 실업 대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런 발언.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일어난 청소년
청소년 폭력 사태에 대해서 가정교육이 안 돼서 발생한 문제다. 뭐 사실 상당히 문제성 발언을 많이 했어서 네. 이게 사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어떤 뭐 보수 혁신 뭐 이제 새로운 바람의 상징처럼 돼가고 있는데 어떤 그런 평가에 이게 걸맞는 인선이냐, 걸맞는 발언이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가 혁신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결국은 지금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 조직이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대표하고 지금 당 조직하고 국회의원들이 따로 노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지적으로도 들리는데 지금 당직자 폭행으로 탈당을 했던 송원석 의원 있잖아요. 근데 복당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지난 4월 14일에 탈당한 지 지금 한 2달 조금 넘어서 지금 복당 신청을 한 건데요.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14일에 송 의원이 복당 신청을 했다면서 향후 경북도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재입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경북도당에 입당 신청을 했다는 보고는 받았다면서 다만 송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들의 양해가 있거나 또는 송 의원이 징벌적 조치를 받는 게 아닌 이상 성급하게 복당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현안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첫 1차 최고위가 열렸을 때 네. 그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뭐 거의 만장일치 거의 이견이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신임 사무총장 인선 등의 이제 그런 문제가 갖춰져 왜냐하면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당연직으로 조강특위나 이제 당원 자격심사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사무총장 인선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임명이 됐으니까 아마 조만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송원석 의원과 같이 복당이 될지 아니면 먼저 홍준표 의원부터 복당하고 지금 순서대로 갈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대표적 공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이걸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선출직은 시험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근데 여기에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국민 주권주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이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우려를 표시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 뭐 봉합을 시도하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도 같이 드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당 통합의 걸림돌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됐던 게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을 뽑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역위원장 29명을 임명했다는 소식이 들렸네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각 지역별 이제 29명의 지역위원장을 추가로 임명하는 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독자적인 조직 강화 차원이라면서 통합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거듭 확인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불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사전에 들은 바가 없는 얘기다 하면서 요즘 국민의당 쪽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임명하면 지금 지분을 나눠달라 이런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당명을 바꾸는 문제 가지고도 지금 신설합당을 하는 문제 가지고도 서로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에 우린 지분 요구 절대 안 하겠다. 일절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 측에서는 우리가 원래 지분 요구를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29명을 오늘 새로 임명한 것도 우리가 지분 요구를 안 할 거니까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심 어리게 보고 있고요. 특히 당명 같은 경우도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원래 주호영 대표로부터 이제 보고받은 그러니까 자기가 전달을 받은 원래 협상안에는 없던 얘기인데 이걸 권은희 의원이 새롭게 들고 나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정부와 민주당이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어요.
네, 그 당정은 오늘 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그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이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이 관련 보완 입법에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이 김영배 최고위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는데요. 또 건축물관리법과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계 이 법 규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김 최고위원은 대규모 철거 사업장의 경우 개별 건축물을 언제 해체한다는 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라면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착공제 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 얘기 나누던 중에 잠시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송영길 대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 송 대표가 이 당정협의 무드 발언을 하면서 이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희생자들이 살 수 있었는데 요렇게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게 시내버스 운전자를 탓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네. 뭐 시민사회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서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광주 시민사회는 이게 광주의 핵심 기반을 둔 민주당 당대표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냐, 또 뭐 세월호 참사를 단순 사고라고 했던 망언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좀 격앙된 반응이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송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버스 정류장 앞에 건물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한 동구청을 질책한 것이었고 버스 기사를 비난한 것이 아니다.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야당에서는 거의 이 송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부터 아주 맹비난이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광주 붕괴 참사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망언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참사의 책임을 애꿎은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마라.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SNS에서 올린 글에서 참담하다 절망이다. 이 집권 당대표 문제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질타하면서 불법 다단계 하천구조가 만든 구조적 참사를 두고 시내버스 운전자를 탓할 생각을 어떻게 상상해냈느냐 이렇게 송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당대표가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지만 언어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 즉각 사과하고 발언에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들 어떤 게 있고 국회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 15일에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이게 정부 제출안으로, 그러니까 정부 제출 법안으로 이게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해체 공사 중에 이 감리가 상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착공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이번 사고 촉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건축 감리가 건축 감리를 담당한 측이 현장을 지키지 않은 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것인데요. 또 아까 지금 당정 그 협의 결과에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등도 이 중대재해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중대재해법의 이 재해 범위 안에 건설 현장 등을 포함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검토 중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박완수 의원의 이 대표 발의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제 요거는 해체 공사 시 허가권자가 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서 시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 이런 어이없는 일은 좀 없을 수 있도록, 다시 앞으로 없도록 그런 법안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꼭 손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알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쿠팡이 경북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한 뒤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유가족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측에 재활방지 대책만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사회적 합의에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간 택배사들과의 합의 역시 무력화될 거라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박서군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여실 때 같이 참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자리가 어떤 계기로 마련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 장덕준 님이 과로사한 게 작년 10월 12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부모님들이
직접 아마 전국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를 순회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 상황을 호소를 하고 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3일 날 대구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발을 하셨어요. 네. 전국에 한 10군데 정도 지역을 순회를 하고 오늘 서울 본사 앞에 도착해서 1단계 마무리 순회 활동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최종적으로 뭐랄까요? 그동안에 쭉 쿠팡 측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시다가 오늘 쿠팡 본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리 겸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하신 거예요. 1단계 정리요. 예. 네네. 근데 지금 고 장덕준 씨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습니까? 예. 돌아가시고 사망하고 난 뒤 한 4개월 정도쯤 됐던 금년 2월 9일 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산재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과로사나 이런 게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전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어땠습니까? 예. 참 기가 막히는데요. 일용직으로 돼 있었는데요. 1년 4개월 동안 매일 야간 근무만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 근무 시간이 평균 야간 근무 시간이 59시간 뭐 이런 정도까지 되는 네. 62시간, 59시간, 50시간 뭐 이렇게 정도 되는 정도가 됐고요. 네. 아주 심한 경우에는 9일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했던 이런 경우지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경우가 야간 하더라도 교대제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2교대로 하든지 3교대로 하든지 뭐 또 요새는 4조 3교대, 5조 3교대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야간 근무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안 해야 되는 건데 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다. 이런 건데 여기는 뭐 거의 1년 4개월 동안 주야장창 야간만 시킨 뭐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참 거의 본래 장덕준 님이 거의 만 27세인데요. 예.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에요. 75kg. 네. 그리고 태권도 4단. 나이가 27살. 굉장히 젊은 나이죠. 네. 잔병 치료도 한 번 안 했던 이런 사람인데 야간 근무하는 이렇게 1년 4개월도 하는 사이에 몸무게 15kg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허리띠가 손이 축 들어갈 정도로 허리띠가 줄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사망하기 며칠 전에는 근무를 하는 도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참 기가 막히는 거는 이 경우에 이 마지막 사망하는 날 만복에 찍힌 걸음수가 5만 걸음이었다는 거죠. 5만 보. 네네. 네. 세상에 5만 보요. 그만큼 사실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도 특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쿠팡 측에 산업재해는 인정이 됐는데 어떤 부분들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왜냐하면 초기에 쿠팡 측에서 인정도 안 하고요. 예. 만나지도 안 했고요. 네. 그다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근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근무 자료도 안 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산재로 인정받고 나니까 만나자고 하는데 과로사 대책이 빼고 유족들만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 제대로 뭘 잘못했는지 진정성 있는 사과는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 두 번째로는 재발 방지. 가족들이 지금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참 그러지요. 밤에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네. 말렸을 텐데. 쿠팡 물류센터 일이 이렇게 사람 잡는 일인 줄 알았더라면 말렸을 텐데 하면서 밤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덕준이 친구들 네. 그런 덕준이는 어째 잘못되기도 했지만 덕준이 친구들은 또 다른 희생이 안 생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집에 있으면 막 그냥
거의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전국을 지금 차를 하나, 트럭을 하나 장만해서 예. 아버님께서 직접 트럭을 운전해가지고 그 트럭에다가 뭐 우리 쿠팡이 우리 아들 죽였다. 응? 그 네.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저 전국 순회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네네. 그게 또 응당한 산재 배상을 해라. 예,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유력 배상을 해라고 요구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은 야간 노동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알바를 많이 하는데요. 예.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청년들입니다. 요새 일자리가 없고 하니까 청년들이 쿠팡에서 그렇게 힘든 노동하면서 거의 갈아 넣어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 목숨과 건강을 갈아 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 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속 네, 야간 근무 알겠습니다.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저 충분한 시간의 그런 휴식이 보장돼야 된다. 네네. 근무 시간 중에도 사회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뭐 이런 그런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아주 최소한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대표님, 그 쿠팡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아직 없어요. 건강검진을, 예. 정기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가로사고 난 뒤에 건강검진 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그렇죠. 오는데. 네. 예, 그래서 건강검진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제로 말하자면 야간 근무를 횟수를 줄이고 연속 야간 근무 못하게 하고 휴게 시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하고 야간 근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여쭤보고요. 지금 2차 사회적 합의 나왔잖아요. 이게 또 이제 예. 과로사 문제 해결하고 아주 직결된 사안이니까 지금 노사정 합의를 통해 가지고 2차 사회적 합의가 나왔는데 우체국 택배 문제, 이 우정사업본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 어느 부분이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일 큰 게요. 그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도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차 사회적 합의 존중하겠다. 2차 사회적 합의도 존중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네. 근데 1차 사회적 합의가 1월 말에 1월 21일 날 있었는데요. 네. 지금 5달 동안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가로사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항의하니까 5월달까지는 6월 초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네. 소급해서 지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6월달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이미 그 분류 수당을 수수료에다 포함시켜서 주고 있었다. 네. 그 근거를 대라기 근거를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주고 있었다. 딴 데보다 뭐 저 수수료가 더 높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억지를 부리니까 네. 기가 막힐 지경이죠. 말로는 존중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5개월 동안 하나도 추가로 조치를 취한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2차 합의도 존중한다고 하는데 2차 합의를 똑같이 1차 합의처럼 존중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아무 조치 취하지 않으면 신뢰성 문제 아니냐. 그래서 다른 민간 택배사들은 다 여러 가지 조치들을 명시를 했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CJ는 4,000명을 뭐 추가로 한다. 뭐 한진과 롯데는 1,000명씩 추가하고 이번에 다시 또 1,000명씩 또 추가한다. 네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됐는데 저희들은 국가기관은 당연히 다 지킬 거라고 생각했죠. 예. 1차 합의에서는 국가기관이 안 지키는 거 이번에는 그 우정사업본부가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자. 다른 민간 택배사 비슷하게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거부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말로는 지키겠다 해놓고 예. 분류 작업이나 그 말하자면 분류 작업을 위한 인원을 투입하는 문제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추가로 그 수당을 주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도 안 내놓고 있고 명시하는 걸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럼 노조 측의 요구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다른 민간 택배사하고 똑같이 해라. 분류 인력 투입하고 수수료 지급해라. 예, 그리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9월 1일부터 몇 명을 어떻게 투입하고 네. 그다음에 내년 2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른 민간 택배 회사가
사회적 합의안에 명시했던 것 같은 똑같은 그 방식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예. 자기들은 그런 부분을 명시할 수 없다. 이거는 뭐 1차 합의 때처럼 합의를 이행을 안 하고 합의 위반 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강경합니다.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근데 우정사업본부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뭐 사실은 좀 확인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른바 전국 우정노조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이고요. 전원 다 공무원, 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규직 노조입니다. 거기 정규직 노조에서 위탁 이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감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밖에는 식의 이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마 중요한 배경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합의기구가 다시 내일 회의를 열어서 이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 측하고 노조 측하고 입장을 좁힐 그 여지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민주당의 민생연색회의 쪽에서 조정안을 냈습니다. 네. 조정안을 냈는데 그 택배 노조나 가로사 대책위 쪽에서는 그 조정안이 굉장히 미흡하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부분들이 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약간의 문구 수정을 통해서 하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그 민주당 집권 여당의 그 조정안조차도 수용을 못하겠다 거부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기존에 이제 민간 택배사하고까지 합의했던 사회적 합의 있잖아요. 2차 사회적 예. 합의. 이것 따위 무산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뭐 사실은 하나라도 빨리빨리 타결을 해가지고 과로사 줄여야 된다고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같이 투쟁에 들어갔는데 같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이게 타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체국 택배 사람 노동자들은 다 내팽개치고 버리고 가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게 2차 사회적 합의까지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택배 문제가 네. 합의가 안 되는 큰 이유는 우정사업본부가 너무나 민간 택배사들하고 다르게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 꼴통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지금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투쟁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은 그 민간 택배사와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파업을 풀고 지금 현장에 근무를 갔는데요. 네. 좀 기대가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일단 풀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저렇게 그 속된 표현으로 거의 꼴통 수준의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자칫 잘못되면 어쩔 수 없이 싫지만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참 그 불길한 예감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국민들이 네. 좀 이대로 용서해야 되는 거냐, 네.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늦은 밤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박서군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